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살인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는 5차와 7차, 그리고 9차, 총 3개 사건 때 발견된 DNA 정보와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4차 사건의 DNA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1994년 처제를 살해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적과 주소지는 화성시 진안리였던 것으로 또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JTBC가 보도한 용의자 신원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50대 남성 이모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도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신원을 경찰이 공식 확인한 건데요. 정확히는 56살 이춘재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오늘 경찰 발표는 모두 3건의 사건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건의 사건에서 일치한다고 알려졌었는데 한 건이 더 늘었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증거물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중입니다.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일어난 10건의 사건 중 각각 다른 3건의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 이 씨의 DNA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 마지막 한 건은 바로 어젯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DNA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건 증거품에서도 용의자 이 씨의 DNA가 일치가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오늘 대대적인 재수사를 공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그리고 이제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장이던 하승균 전 총경 등 전직 경찰까지 모두 57명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사팀뿐만 아니라 사건 피해자 유족 등도 다시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용의자 이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는데 하지만 이 용의자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은 어제 오후 부산교도소를 찾아 수감돼 있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정식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이 씨의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나머지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다시 받고 이 씨와 나머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예. 화성살인 사건의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곳에서는 지금 화성 4차 사건의 DNA 분석이 오늘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이제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사건에 이어서 새로 분석을 하는 사건이 이제 4차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증거물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오늘 국과수가 4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넘겨받아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낮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오후 4시 반쯤에는 증거물들이 담긴 하늘색 박스가 보관실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앞서서 5차, 7차, 9차 사건 증거물들에서 DNA를 검출했는데 이춘재의 것과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DNA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던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차, 7차, 9차 이제 3개의 사건이었는데 사건으로만 보면은 3건이지만 일치된 DNA 정보 그러니까 증거물, 감정물로는 6건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국가수가 분석한 건 9차 사건 증거물들입니다. 이 중 1개 증거물에서 이씨 DNA가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분석한 7차 사건 증거물 중 하나에서도 이씨 DNA가 나왔고요. 또 어제 5차 사건 증거물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4개 증거물에서 이씨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 증거물에서 이씨 DNA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건들 몇 개입니까? 1차와 2차, 3차, 6차, 10차일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다른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분석 중인 4차 사건의 DNA 정보도 이 씨의 것과 일치를 하면 앞서 검출된 3차례 사건을 포함해서 총 4차례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총 10차례의 사건 중에서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를 하면 사건 5개가 남는 건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중 10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분석을 했는데 그 어떤 누구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2차, 3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1차, 6차 사건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의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대부분 발생한 지 30년이 넘은 사건들입니다.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30년이 넘은 사건의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과 만난 국가수 관계자는 일단은 사건 증거물들의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의 증거물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사건 증거물의 경우에는 피가 튄 부분같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오래된 사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또 오래된 사건 증거물이라고 해도 세포 파괴가 안 되고 잘 보존된 상태라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예,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가 체포돼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춘재의 본적과 주소지는 모두 화성이었습니다.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한 곳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입감 당시 주소도 이곳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1994년 초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때 등록된 본적은 화성 진안리, 지금의 진안동입니다. 집 주소 역시 진안동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본적과 주소지가 있는 진안동은 2차, 6차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또 이 씨의 DNA가 확인된 5차, 7차, 9차 범행 장소와도 멀지 않습니다. 9차 장소는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은 화성에서 1991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건 1993년 12월이라 2년여 사이 주거지를 화성에서 청주로 옮긴 겁니다.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건 1986년이라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처제 살해 사건으로 붙잡힌 뒤 교도소에선 초범으로 관리됐습니다. 당시 이 씨가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혈액형이 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에서 검거될 당시 확인된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지만 경찰이 밝힌 4차,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은 B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때 판결문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방식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이춘재는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면제를 음료에 타 마시게 하고는 성폭행을 하고 살해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등 판결문에 기록된 이 씨의 범행 수법입니다.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뒤 시신을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곳까지 옮겨 덮개로 덮어놓는 방식으로 유기했습니다. 그 집 건지 누 건지
있더라고. 그때 가보니까 혹시 버리지 않았나. 나중에 알고 이제 맞더라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분은 스타킹에 묶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평소 아내와 아들을 방에 가두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 교도소에서 생활한 이 씨는 형이 확정된 뒤 부산 교도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선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일단 5차와 7차, 9차 세 개 사건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 3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총 10건 중에 범인을 잡은 사건은 1988년 발생한 8차 사건뿐입니다. 현재 9개의 사건이 남은 건데요. 이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입증된 세 사건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예. 5차 사건의 경우 1987년 1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8시 50분쯤이고요. 여고생 홍모 양이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 살해됐습니다. 7차 사건은 그 다음 해인 1988년 9월 7일입니다. 오후 9시 반쯤 50대 주부 안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9차 사건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90년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여중생 김모 양이 귀가 중 살해된 사건인데요. 세 사건 모두 범죄가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 사건의 범죄 수법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네, 5차, 7차, 9차 사건의 공통점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두 손이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해 두 손을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해자의 입엔 모두 재갈이 물려 있었다는 점인데요. 예. 양말이나 손수건, 속옷 등 사용한 물품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건 모두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교살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물론 다른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은 발견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3차 사건과 4차 사건의 피해자도 양손이 묶인 채 발견이 됐고요. 교살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어떤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국과수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차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입었던 목티와 청바지, 그리고 속옷 2개에서 DNA 정보가 추출이 됐고요. 예. 국과수에서 용의자의 DNA와 맞춰보니 일치했습니다. 또 7차와 9차 사건은요, 피해자의 속옷에서 추출된 DNA 정보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총 3개의 사건에서 나온 6개의 증거물과 DNA가 일치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DNA가 다른 사건과도 일치하는지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사건이 발생했던 위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5차, 7차, 9차 사건의 위치를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화면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사실 이 지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각 지점 간의 거리가 10km 이내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고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의 위치도 보시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7차 사건일 겁니다. 이때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었죠. 네, 7차 사건 당시 버스에 탔던 범인을 봤던 바로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몽타주가 당시의 버스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갸름하고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요. 신장이 165에서 170cm가량이라고 합니다. 또 7차 사건이 1988년 발생했는데요. 당시 24살에서 27살 가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가
용의자 이 씨가 1963년생이기 때문에 1988년도에는 26살로 계산이 됩니다. 추정되는 나이대가 대충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용의자 이 씨와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밝힌 재소자도 지금 이 몽타주가 이 씨와 실제로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한 소식은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소자 같이 있었던 재소자의 이야기를 잠시 후 또 전해드린다는 이야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예,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같은 방에서 석 달간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보자입니다. 자, 이 제보자는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A 씨는 1994년 여름 이춘재를 대전교도소 안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3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혼자 말도 없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봤나?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 사람 되게 온순해 보이거든. A 씨는 이 씨의 얼굴이 1988년 7차 사건 뒤 만들어진 화성 연쇄살인범의 몽타주와 거의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눈매는 거의 비슷하고 코만 좀 크고 볼살이 약간만 들어가면 몽타주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뽀얀 얼굴, 하얘 일을 안 하는 손. 새끼손가락은 기억나요. 예뻤다. 25년이 흘렀지만 A 씨는 지금도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뭐 굉장히 이뻤다. 그걸 강조하더라고. 예뻐서 강강하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이제 친지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죽였다. 저한테 죽였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죄책감은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지. 이 씨가 그 당시 교도소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은 모범적이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JTBC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갔다 와서 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력을 다 했으니까 자기 내가 무죄인데 왜 인정하냐. 나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그 얘기 이제 지금도 생기생해. 내면에는 뭐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죠.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 씨는 지금은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이 원만해 가장 좋은 등급인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에는 독방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가구 제작 전시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1995년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만으로 24년째 복역 중입니다. 경비처우급은 S1 등급, 다시 말해 1급 모범수입니다.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급수로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체 수용자의 상위 10% 수준입니다. 이 급수는 죄질과 전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입소할 때 정해지고 수용 생활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달라집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이 씨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며 특별히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생활해 시간이 지나면서 등급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다른 수용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지내왔다고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씨가 올해까지 가족을 접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06년부터 접견이 가능해졌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달리 형이 확정된 1995년부터 접견 제한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개월 전까지 이 씨는 어머니와 형제 등 가족과 지인을 매년 2~3차례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기수의 경우 수감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 씨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씨를 독방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DNA 분석을 맡긴 건 1986년 첫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화성 사건으로 국과수가 DNA를 분석한 적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0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국과수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우리나라의 DNA 분석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땀방울로도 DNA 검출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였던 2006년 4월까지만 해도 입안에 있는 표피 등이 있어야 대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DNA 증거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DNA 대조로 시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과수 관계자는 현재 경험이 축적되고 장비가 발전하긴 했지만 기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액과 타액 등의 분비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과정은 이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 결국 DNA 정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이 컸는데요. 분석 작업을 이끌었던 법유전자과의 강필원 과장님을 잠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과장님, 일단은 분석하시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시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개의 화성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차하고 7차하고 9차인데요. 지금도 이제 계속 감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또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DNA가 일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분석 작업을 또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4차 감정물이 다시 이제 접수가 됐고요. 지금 분류 작업을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9차, 7차, 5차 이외에 다른 차수에서 어떤 남성의 유전자형이 확보될지는 실험실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요. 4차 사건의 DNA 감식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4차 사건을 오후에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감정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차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다른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각자 또 사건마다 달랐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며칠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1주 반에서 2주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예. 감정물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감정물에 묻어 있는 DNA 양이라든가 찾아내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감정물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 범인이 아니라 이제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이 DNA 감식으로 용의자인 것을 밝혀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증거 가치인데요. 이 DNA 정보를 증거력으로 인정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에서 판정하는 문제이고요. 예. 국과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뭐 높은 거라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DNA 감식 결과로 동일 인물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그게 그 퍼센티지라고 해야지 될까요?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통 과학적으로는 평가를 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 식별을 할 때 어떤 DNA 정보를 확보를 하면 이 사람과 매칭이 됐을 때 그 신뢰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한국인 집단에서 산출된 통계를 가지고 밝혀드리는데요. 보통은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론적으로 봐서는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훨씬 그 이상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차 사건 수사 당시에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 당시 감정물에서의 B형으로 통보가 됐던 혈액형은 혈액이나 DNA에서 밝혀낸 혈액형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감정물 자체에서 간접적으로 혈액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혈액형은 A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 B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이 섞여서 혼합된 상태에서의 혈액형일 수가 있어요. 예. 또 기타 인체 분비물 이외에 주변의 오염물질, 이런 물질들이 혼입이 되면 혈액의 혈액형과 달리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피해자와 또 용의자의 인체 분비물이 섞였을 때 양적인 비율에 따라서 달리 혈액형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수사관들한테 늘 이 주지를 시키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순수한 DNA이기 때문에 DNA 분석에 의한 이번에 혈액형은 O형이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경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람도 O형이다라고 해서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DNA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길게 보면은 34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 정보가 과연 어떻게 추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에 묻어있는 DNA는 증거물에 묻어있는 인체 분비물에서 유래한 세포들의 존재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세포들이 어떤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 또 양도 중요하지만 그 세포들이 햇빛이나 다른 케미칼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DNA가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 보면 뭐 수백 년 된 미이라에서도 DNA를 분석해내고 뭐 그런 게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NA 분석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던 게 이제 2000년대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자, 2000년대부터 이런 방식이 좀 가능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공소시효가 끝난 게 2006년이었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좀 DNA 분석을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용의자를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DNA 분석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죠.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 시약 상품성이 또 민감도가 예민해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감정인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A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몇 년 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실험실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 감정물에서 지금 DNA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얼마 전에도 똑같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리라고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이게 이제 실험의 특성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었고요. 우리나라의 DNA법, DNA 신호확인 정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차 사건에서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DNA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6년 즈음에 혹여 DNA를 분석해낸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지목하는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유전자과 강필원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